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사는 30대 주부예요. 작년에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 일을 얘기해보고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대학교에 진학해 2학년을 마치고 휴학 기간을 좀 가졌어요. 다들 어학연수나 해외여행 등을 위해서 휴학을 하지만 저는 그냥 사회에서의 경험을 일찍 접해보고 싶어서 휴학했던 것 같아요. 형편이 엄청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유지하며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해봤어요. 짧게 광고회사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분식집에 가서 알바가 아니라 정직원으로 일도 해보기도 하고요. 또 돈을 들여 디저트 만드는 일도 배워보고 두어 달 꽃꽂이에 미쳐있던 적도 있네요. 그렇게 꽉꽉 채워서 한 해를 보내고 다음에 복학하려는데 문제는 친한 동기들은 학년이 올라가거나 휴학을 더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성인이 되었으니 혼자 해도 상관은 없지만 왜 여학생들은 무리지어 다니는 걸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런 성향인지라 혼자 수업을 듣고 밥 먹으러 다니는 게 걱정됐었어요. 그래도 제 계획대로 복학을 하기로 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또 듣고 싶은 수업을 들어보자 했죠. 그중 의대 관련 교양 과목이 있었어요. 의대 전공 수업은 아니지만 일반 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의대 간접 경험이 가능한 수업이었달까요? 나중에라도 같이 들으려는 친구는 없을 테고 이때가 기회다 싶어 시간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의대 건물에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재밌더라고요. 문과인 제가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가장 잘한다는 의대생이 된 것 같고 말이죠. 그러다 한 번은 제가 강의실을 착각해 수업을 잘못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3층 강의실로 가야 하는데 지각을 한 줄 알고 허겁지겁 뛰어들어가다가 4층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문을 딱 열었는데 어떤 남학생이 혼자 덩그러니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헥헥거리며 자리에 앉았죠. 시계를 한번 보고 두리번거리다가 물었어요. 저 죄송하지만 수업이 휴강된 건가요? 네? 여기 오늘 수업 없는 강의실인데 잘못 들어오신 거 아니세요? 여기 302호 강의실 아닌가요? 여기 4층이에요. 한층 더 올라오신 것 같네요. 어머,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큰 소리로 외치고 강의실에 빠져나왔어요. 그날 수업은 지각 체크가 되었지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뒤 같은 수업을 들으러 의대 건물로 들어가는데 누군가 커피 한 캔을 들고 저를 부르더군요. 저기요. 저요? 네, 그쪽이요. 이거 드시면서 공부하세요. 저요? 네, 받으세요. 저를 아세요? 네, 알죠. 지난주에 이 시간에 뵌 것 같은데요. 저를요? 네, 402호 강의실 들어오셔서 만났었죠. 그분. 어머머, 그땐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제가 수업을 들어갔거든요. 진짜 아찔했는데.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감사해요. 이거 잘 마실게요. 의대 학생은 아닌가요? 수업 끝나고 뭐해요? 네, 전 경영학과 소속이에요. 수업 끝나고는 식당에 가서 밥 먹어야죠. 오후 수업 들어야 하니까요. 그럼 수업 마치고 여기서 만나요. 제가 밥 살게요. 괜찮아요? 네. 음. 근데 저는 06학번인데 혹시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05학번이요. 선배님이시네. 그럼 이따 뵐게요. 그렇게 20대 초반 대학 때 의대생인 남편을 만나 전 늘 머릿속에 가운을 입은 남편 모습을 그렸어요. 우리 둘은 병원 이름까지 짓고 밝은 미래를 상상했죠. 난 남편 옆에 있기 위해 간호대를 다시 입학할까 생각까지 할 정도로 남편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인턴 생활 중 흰 가운을 벗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의대 입학 때부터 온 마을에 플랜카드가 붙고 가족들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남편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죽어가는 환자를 보면서 구역질하는 본인 모습을 보고 죄책감에 시달리더라고요. 아픈 사람 놔두고 이게 의사란 놈이 할 짓이야? 난 자격 없어. 자기야, 다들 이런 시기 겪을 거야. 당신만 힘든 게 아닐 거야. 난, 난 안 될 것 같아. 돌아보면 남편에게 의사는 맞는 옷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눈물을 보이며 힘들어하는 남편 대신 제가 시부모님을 찾아가 설득했어요. 결혼 전이었는데 참 당돌하기도 했죠. 어머님, 아버님, 받아들이기 힘드신 건 알지만 그이 스스로 의사라는 직업이 좋아서 선택한 건 아니었대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다들 1등하면 의대에 진학하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씀만 듣고 그 길로 간 거였대요.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대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그 고생해서 가놓고 왜 그런다니. 그 어려운 과정 다 겪어놓고 뭐 하는 거야 대체. 네, 허무하고 실망하신 거 알아요. 그런데요, 어머니, 저도 옆에서 못 견디겠다는 거 보는 게 참 곤욕스러워요. 네가 말려봤니? 예, 아버님. 에너지가 엄청 소모되는 직업이잖아요. 병관으로 아픈 사람 옆에 있기만 해도 힘든 법인데 매일 다친 사람들 보고 피를 봐야 하는 게 정말 힘든가 봐요. 저는 제가 남편을 좋아한 이유가 의사가 될 사람이어서가 아니라고, 어떤 일이든 잘할 사람이라고 되려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어요. 이후 남편은 다행히 제약 연구원이 되었어요. 자기에게 딱 맞는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어요. 아주 만족스럽게 연구원 생활을 해나갔지만 남편은 직업이 바뀌었음에도 의사 동료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품고 있었어요. 여보, 그 일이 겉은 말끔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러잖아? 그게 사회적 지위가 높아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잠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뭐 한창 땐 씻지도 못하니까. 아휴, 드라마에서나 막 애정전선이 생기고 그러지 실제로는 안 그래. 아이, 못 그래. 코피 쏟아가며 환자들 보는데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했었다니까. 진짜 대단들해. 나 동기들 보면 진짜 진심으로 존경한다. 남편 얘기는 피 튀겨가며 생명줄을 붙드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에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자신이 그 길을 함께하진 못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병원에 환자들을 위한 기부를 통해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자처했어요. 여보, 봐봐. 영훈이 생각나? 왜 그 할머니랑만 사는데 집 앞에서 교통사고 나서 응급수술 받는다고 했던. 기억나지? 아유, 그 꼬맹이가 수술 잘 됐다고 직접 쓴 편지를 보냈어. 봐봐, 그림까지 그려서. 이거 봐, 글씨도 잘 썼지? 아이, 내년에 학교 간다는데 너무 다행이야. 본인도 다른 사람 돕겠다 그랬대. 아이, 그 녀석 기특해 죽겠어. 남편은 도움받은 사람들로부터 편지가 오거나 새로운 소식을 전해받으면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어요. 발이라도 동동 구를 것 같았죠. 그렇게 선한 사람이에요, 저희 남편이. 결혼 2년 차쯤 저는 일주일 내내 엄마 옆에 붙어 있다시피 했어요. 엄마의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엄마 혼자 지내는 게 힘들어지셨기 때문이에요. 평소 백화점 판매원으로 근무하시면서 출퇴근하는 재미가 있다고 행복해하던 엄마는 갑자기 무엇 하나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자꾸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미안하다, 내가 너무 염치가 없네, 네가 고생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도 그 모습을 보더니 당당하고 밝은 장모님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면서 치료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했죠. 얼마 뒤 남편은 좋은 생각이 있다며 양가 부모님을 모두 모시고 다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 친구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의사 친구들을 돕던 남편을
어깨 넘어보면서 투자를 하게 된 것이죠. 아들이 의사가 되진 못했지만 주변에 의사가 워낙 많다 보니 투자 쪽에 잔뼈가 굵은 저희 시어머니는 병원에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곳은 착하고 실력 좋은 의사들의 시어머니의 운영 연륜이 더해지니 갈 때마다 1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할 정도로 붐비는 정형외과였어요. 제법 큰 규모의 입원실까지 있는 병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식사 자리에서 엄마에게 일자리 제안을 하셨어요. 엄마를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듯 했어요. 그 일하던 사람은 집에만 있으면 더 병나요. 나도 처음에 늙은 사람 있다고 싫어할 줄 알았는데 내가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딱 3시간 정도 일해보면서 늘려가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사돈끼리 돕고 살아야지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참 감사했어요. 그 덕에 엄마는 무리하지 않는 선으로 병원 사무실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바로 옆에 시어머니가 계시다 보니 더 마음 놓고 지낼 수 있었고요. 그 무렵 저희 아기가 태어나면서 저도 혼이 쏙 나간 것 같은 때였어요. 손녀가 눈에 밟혀서라도 수시로 연락하고 오실 법한데 엄마는 일하느라 피곤하신지 평소 같지 않게 연락이 너무 뜸한 거예요. 소녀에게 용돈 주고 싶어 일하고 싶다던 엄마가 아니었어요. 일에 너무 취해 계신 느낌이었어요. 마음 한켠은 서운하기도 했죠. 딸이 딸을 낳았는데 이렇게 안 들여다보실 수 있는 건가 하고요. 하지만 쉽게 참견할 수 없었던 이유는 시어머니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예, 가족끼리 일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야. 너도 알잖니? 이게 같이 일하면서 한 사람 말만 듣고 오해해 참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양쪽에 갈등 생기는 건 한순간이지. 그럼 얼마나 피곤하니. 그 상처만 남고. 그러니 서로 말은 아끼는 게 좋아. 일하는 사람한테 괜찮냐 할 만 아냐. 그런 말 묻지 말고. 어련히 다들 자기 역할 잘하고 있을 건데 괜히 쑤시는 꼴이 되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엄마와 계약서를 쓰기 전 참견하지 말아달라며 제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원장인 남편 친구에게도 굳이 사돈관계를 알려서 좋을 게 없다고 하셨고요. 그래서인지 엄마도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저에게 꺼내시지 않았죠. 저도 일부러 물어보거나 하지 않았어요. 큰일이 없으니 묵묵히 일하시겠거니 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일한 지 6년이 되어갈 즈음 아이도 유치원에 가게 되었어요.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제법 스스로 하는 게 많아지니 숨이 좀 쉬어지더라고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 그때부터 엄마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간 뭐가 그리 바쁘다고 그랬는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엄마랑 식사라도 할 생각으로 엄마를 만나러 점심시간에 맞춰 병원에 갔는데 엄마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간호사들에게 물었죠. 안녕하세요. 저 어머니를 뵙고 싶은데요. 행정보조로 근무하시는. 행정보조요? 저희는 따로 행정보조 하시는 분 안 계신데요? 누굴 찾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옆에 다른 간호사가 끼어들어 묻더군요. 혹시 그 새벽에 나오시는 청소 아주머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청소요? 아닐 거예요. 여기 이사님 소개로 노인 일자리 창출 그런 프로그램으로 청소는 아니고 사무실에서 행정일 돕는다고 하셨어요. 저희 병원에는 그런 분이 안 계세요. 혹시 그 머리 파마하시고 키는 저랑 비슷하시고 왜 팔목에 이만한 큰 점 있으시고. 네, 맞아요. 그분. 저희 어머니 오른쪽 손목 바깥으로 점 있으세요. 네네. 그 어르신이면 이사님 소개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사모님 소개로 오신 분 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사모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아주머니 환자들 보기 부끄럽다고 병원 오픈 시간에는 못 나오게 해요. 네?
청소부라서 새벽에 일찍 청소시키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짧게 인사만 나눴었죠. 그 밤늦게 약품 정리 정도만 하게 할걸요. 좀 지적 능력도 좀 낮으시다고 하셨는데. 아니 막 청소 안 되어 있으면 말도 못 알아듣는다고 몽둥이 들고 혼내시던데요. 그분 맞으실까요? 간호사의 대답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단 6일, 아니 6시간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찔한데 지난 6년간 엄마를 궁지로 밀어넣은 게 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어머 일어나세요. 아 여기 좀 도와줘. 아유 놀라셨나 보다. 어머니가 그런 일 하고 계신 거 몰랐어요? 저는 간호사들의 부축을 겨우 받고 정신을 좀 차렸어요. 저희 엄마 지적 장애 없으신 분이세요. 아, 그런데 어떻게 몽둥이를 들고. 아유, 저희도 이상해 보이긴 했는데 사모님이 워낙 거친 분이라 혹시 저희한테도 해코지 하시면 어쩌나 싶어서 신고도 못했어요. 죄송해요. 잘못도 없는 간호사분들이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선생님들이 지금 사모님이라고 부르시는 그 사람이랑 청소하시는 저희 엄마는 사돈지간이에요. 저희 시어머니시거든요. 전 여태 그것도 모르고. 어머, 시어머니요? 아니 그럼 사모님의 며느리 되세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사돈댁을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말도 안 돼. 사모님이 잘 나가는 아들 있다고 종종 자랑하곤 하셨어요. 손주 사진도 보여주시고. 애 키운다고 어머니 신경도 못 쓰고 돈 버시는 재미에 잘 지내신 줄 알았네요. 아유, 지적장애가 있으신데 참 시간도 잘 지키시고 맡은 업무는 참 잘하신다 생각했어요. 사람들 출근 전에 나오시고 퇴근 후에 나오시고 저희랑 마주칠 일이 드물어서 저희도 사실 잊고 있었죠. 이런 딸이 계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사모님이 연고도 없다고 말씀하셔서. 아닙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한 번쯤 들러서 엄마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어머님과 잘 지내시는지 들여다볼 법했는데 너무 무관심했어요. 아,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병원 1층 환자들의 대기 공간에 앉아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정리했어요. 새벽엔 청소일, 밤 늦게는 약 정리하느라 하루가 부족했을 엄마를 생각하니 흐느껴올 수밖에 없더군요. 무엇보다 엄마를 지능도 낮고 부끄러운 인간으로 만들어둔 것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끝까지 파고들겠다는 각오를 다졌죠. 가만, 뭐부터 해야 하지? 그래, 일단 엄마 월급. 은행에 갔다가 CCTV. 저는 그 길로 친정으로 가 장롱 속에서 엄마 통장을 찾아 곧장 은행으로 향했어요. 계좌 조회를 해봤더니 웬걸요? 6년간 입금 내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그 고된 노동을 시켜놓고 월급까지 가로채다니. 전 도저히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애부터 재웠어요. 혹시 큰 소리가 날까봐 전 저녁 시간 내내 고민을 했지만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고 어떤 일을 진행하기엔 사안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혹시 남편이 이 일을 알고 있었대도 너무 실망하지 말자. 쫄지 마. 할 수 있어. 만약 이 모자가 짜고 친 거라면 다 엎어야지. 그래, 이판사판이다. 남편이 침대에 몸을 누일 무렵 그 일을 붙잡고 간호사들 이야기와 엄마 통장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나 오늘 최 원장님 병원 다녀왔어. 엄마랑 점심 먹으려고. 아, 그랬어? 잘했네. 어머니 잘 계시지? 아유, 얼굴 뵌 지 오래됐네. 근데 여보, 나 오늘 좀 속상했네. 아, 왜?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얼굴은 보지도 못했어.
새벽에만 나오신대. 청소하고 약 정리하시러. 그 큰 병원 청소를 거의 혼자 하시고 그 무거운 약박스를 옮겨다 정리하신다더라고. 저는 울컥울컥 올라오는 눈물을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아랫입술을 꽉 물어가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가 손주 딸내미 보러 오지도 않고 뭐가 그렇게 바쁜가 했는데 청소 일을 하실 줄이야? 아유, 어머니가 청소를? 그럴 리가. 병원 청소가 얼마나 힘든데. 약품 분리수거도 해야 하고 위험하기도 해. 작은 의원도 아니고 그 정도면 그거 전문 업체에 맡겨서 해야 할 텐데. 자기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전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발뺌을 하는 줄 알고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청소 일이 고된 것도 속상하지만 우리 엄마가 지난 6년간 월급도 한 푼 못 받으셨더라? 당신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월급을 못 받으시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눈이 토끼 눈처럼 땡그레진 남편이 그제야 무슨 일이 났다는 걸 눈치채고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오늘 엄마 통장 다 조회해봤어. 월급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더라? 내가 지금 당장 확인해 볼게. 최 원장한테. 그리고 병원 사람들이 우리 엄마 지적 이상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 어머님이 그러셨대, 간호사들한테. 그 말을 뱉는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전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적장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고 겁주고 그러신데 어머니가.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아직 엄마한테 아는 체도 못했어. 오늘 하루 종일 옥장이 무너졌다고. 여보, 내가 알아볼게. 미안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차근차근 다시 말해줄래? 당신 정말 몰랐어? 몰랐어. 미안해. 어머니들끼리 그냥 두런두런 얘기 나누시면서 소일거리로 일하시는 줄 알았지. 청소에 약 정리라니. 월급도. 정말 난 아무것도 몰랐어. 여보, 믿어줘. 당신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머니가 버리신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가 더 힘들었어.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닌 것만 같고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엄마가 이상해져서 나한테 말도 못하는 거 아닌가 너무 무서웠다고. 아니야. 나도 뭐 재원장 병원이라고 해서 출퇴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안부나 전하지. 병원 돌아가는 사정은 잘 모르니까. 길게 통화해봤자 형편 어려운 환자 수술 있다. 그런 것만 말하고 끊어서. 미안하다 여보야. 간호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다 돕겠다고 했어. 간호사들은 엄마랑 마주칠 일이 그리 많진 않은데 어머니가 우리 엄마더러 연고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탈이 있을 줄 몰랐다고 하더라. 그래도 엄마 오른팔목에 있는 점을 기억하고 있어서 우리 엄마 얘긴 줄 알게 됐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찬 거야. 몽둥이라니. 세상에. 엄마가 전화로 뭐 물어봐도 얼버무리던 이유가 이거였나 봐. 어머니가 혼내실까 봐. 대체 누가 누굴 혼내?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해? 여보, 진정해. 내가 알아볼게. 저는 울며불며 남편에게 상세히 다 말했어요. 퇴근 후라서 많이 피곤해했겠지만 얘기를 다 듣고 남편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료 요청부터 하더군요. 저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겠다며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라고 말했어요. 최 원장, 늦은 시간에 미안해. 내가 물어볼 게 좀 있어서. 통화 괜찮아? 괜찮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저기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청소하시는 분 있잖아. 왜 그 60대 후반쯤에 청소 시간은 아침 이른 시간에 하신다던데? 아마 계실 거야. 미안하다 야. 내가 청소일 같은 건 어머니가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셔서 자세히는 몰라. 그분은 왜? 그분이 우리 장모님이셔. 뭐? 장모님?
나는 우리 엄마가 모시고 다니면서 사무실에서 행정일을 돕고 계신 줄 알았는데 장모님한테 청소를 시키신 모양이야. 장장 6년을. 그리고 밤늦게 약 정리도 하신다는데 그런 거 어머니 연배에 힘들지 않겠냐? 아니, 장모님이셨다고? 재수 씨도 몰랐어? 어머니께서 전혀 그런 귀뜸을 안 해주셨어. 병원이 깨끗해서 그냥 관리를 참 잘해주신다 생각했지. 나 요즘 수술로 진짜 바빴잖냐. 진짜 미안하다. 내가 그래도 원장 이름 달고 있는 병원인데 너무 무심했어. 재수 씨한테 미안해서 어쩌냐. 저는 목소리에 기운이 없어진 최 원장에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채윤이 엄마예요. 괜찮아요, 원장님. 제가 오늘 그 사실 알고 좀 많이 놀라긴 했는데 원장님 잘못은 아니니까요. 긴 시간 저희 엄마가 고생했을 생각에 마음이 무겁긴 한데 바로잡을 일이 몇 가지 있어서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최 원장, CCTV 좀 부탁하자. 내가 내일 병원으로 들를게. 파일만 좀 확보해주면 좋겠다. 그래, 그야 물론이지. 내가 보안팀에 연락해둘게. 전화를 끊고 남편은 다시 한번 천천히 상황을 정리했어요. 최 원장도 청소나 잡다한 일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다고 해서 맡겼던 모양이다. 얘도 당연히 업체 통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네. 그런 허드렛 일을 우리 장모님이 하고 계셨다니. 하긴 의사들이 진료 생각만 하지 그런 거 생각하기 어려울 거야. 자기가 이해해줘. 내가 사과할게. 요즘 진료가 많아져서 미처 그런 것까지 신경 못 쓴 걸 거야. 방금 문자도 보냈어. 당신이랑 장모님께 꼭 사과하고 싶다고. 나중에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했어.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다 넘겨준다고 했고 잘못된 건 책임지고 바로 잡겠대. 여보. 최 원장님도 많이 놀라셨겠어. 그래, 나중에 얼굴 보자고 전해줘. 그래 여보. 근데 우리 장모님께는 일단 얘기 꺼내지 말자. 우리끼리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자.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그러자. 남편은 CCTV와 월급 내역 등 병원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낱낱이 밝힌 뒤 정리를 하자고 했어요. 그걸 기다리는 3일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내내 울기만 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잘잘못을 가려내겠다고,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일이라는 걸 앞세워 잘못을 숨기거나 덮는 일은 없을 거라고 살면서 본 적 없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과 CCTV를 살펴보다가 찜찜한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되었어요. CCTV 파일 중 매주 월요일 병원을 열기 전 1시간이 똑같이 지워져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그런 건지 직접 눈으로 보자고 계획을 세웠어요. 최 원장님을 통해 직원 전용 출입구 비밀번호를 알아주었어요. 월요일에 병원에 일찍 들어가 봐야 할 일이 생겼다고 하니 원장님도 얼마든지 확인하라며 허락해 주었고 저희는 병원에 들어가 지켜보기로 했어요. 아침이라 병원은 조용했어요. 1층이 잘 내려다 보이는 2층에 남편과 저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잠복 근무를 펼치는 형사들처럼요. 그리고 그 조용한 정막 속에서 누군가가 자물쇠를 열고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몸을 한껏 웅크린 채 내려다보았습니다. 병원에 약을 정리해두는 창고에서 약상자를 들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사람을 봤어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했죠. 들고 들어간 박스가 무거워졌는지 끙차 소리를 내며 능숙하게 한 손으로 자물쇠를 잠갔어요. 그 사람이 문 밖으로 나간 후에야 저희는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눈으로만 대화했어요. 남편도 저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챘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저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고 약속을 하자더군요. 어머니를 병원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소개한 사람이 나야. 내가 책임지게 해줘 여보.
남편은 의사 가운을 벗던 때처럼 결연했어요. 아마 자신의 부탁으로 지난 세월 장모님이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으며 고생하셨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크게 느끼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오래전 취미로 사회야구를 할 때 쓰던 방망이를 찾더군요. 베란다 창고에서 한참을 뒤적인 후 조용히 잠을 청하기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다음날 그 방망이를 들고 병원으로 쳐들어가려던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몽둥이까지 들었다던 말 때문에 그걸 가져가려 한 것이죠. 아침에 저와 남편은 최원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남편은 무릎부터 꿇으라며 방망이를 들었어요.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당장 무릎 꿇으세요. 나와 당신이 부모 자식으로 만났지만 태어나서 이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적은 처음입니다. 내 부모라도 용서할 수 없어요. 인간이라면 이럴 수는 없어요. 짐승한테도 몽둥이 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법이에요. 아들, 왜 이래? 내가 뭘 어쨌다고? 이게 무슨 행패야? 아이, 그거 당장 내려놔. 장모님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TV에도 이런 막장 얘기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장모님 오시라고 할 테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아니, 그걸 왜 여기서 이러느냐고. 나도 다 이유가 있었다고. 아이, 흥분하지 말고 말로 해, 말로. 그리고 전 CCTV 장면에 들이밀면서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엄마한테 이런 한 푼도 안 주고 6년씩이나 부려먹고 지능 낮은 노인네로 만드니까 재밌었어? 당신이 한 짓 월요일마다 약 빼돌려서 판 것까지 다 알고 있어. 60년을 옥에서 썩어도 내 안이 안 풀려.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아? 이거 제대로 봐. 그런데 시어머니의 변명은 코웃음이 쳐질 정도로 어이가 없었어요. 너희 엄마가 번 돈은 다 모아뒀다. 아이, 어차피 손주 주려고 돈 번다길래 내가 손녀딸에게 주려고 모으고 있었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디서 바득바득 소리를 질러? 그게 무슨 개소리야. 보내주면 될 거 아니냐. 그건 내가 당장 줄 수 있어. 모두 보내주마. 그러니 여기서 이러지들 말아 쪽팔리게 해. 반성은커녕 그 와중에도 본인 얼굴 팔리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구나 싶어서 정이 떨어졌어요. 남편은 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엄마, 월요일 아침마다 병원 드나들면서 뭐 하신 거야? 혹시 약 빼돌려서 파셨어요? 그거 얼마나 중범죄인 줄 알아? 아, 무슨 소리야? 참나. 약 정리를 한 게 누군데? 병원 약이 없어진다더니 다 그 여자 짓이었구나. 약 정리하는 사람은 쟤네 엄마밖에 없어. 뭐 월요일 아침에만 어쩌겠니? 아마 수시로 그랬을 거다. 저희 엄마가 번 돈은 내 딸에게 줄 생각이었고 늦은 시간에 약 정리한 사람은 엄마인데 본 사람이 없다며 누명까지 씌우려고 들었어요. 엄마, 내가 다 봤다고. 그냥 CCTV로 넘겨짚는 게 아니야. 월요일 아침에 숨어 있다가 엄마가 약 창고에서 박스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내 두 눈으로 다 봤어. 정말 왜 이러는 건데? 남편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허술한 구멍이나 만드는 시어머니 위에는 나는 남편이 있었어요. 이미 남편은 원장인 친구에게 신고를 하게 해서 불법 거래로 약을 사갔던 사람까지 경찰에 넘겨둔 상태였죠. 피할 길이 없어진 시어머니는 애원을 하며 남편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불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방망이로 어머니 몸을 밀면서 엮기도 싫다는 듯 멀찍이 떼어냈어요. 아들,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이렇게 일 크게 만들지 말자. 너희 장모 월급은 내 통장에 있으니까 바로 붙일게. 신고라니? 왜 그랬어? 아니라고 네가 잘못 알았다고 경찰대 돌려보내. 응?
저기요, 어머니, 제발 반성이란 걸 좀 하세요. 뒤를 좀 돌아보시라고, 제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반성과 후회 같은 걸 좀 해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평생 이래?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미안함이라는 감정을 느끼세요. 그런 표독스러운 얼굴 하지 마시고. 경찰에게 시어머니를 넘기기 전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엄마를 보게 했어요. 남편과 제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주는 기회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끝까지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미안하단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발악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통쾌하다거나 속이 후련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저 불쌍하다고만 하시더군요. 시어머니 편에 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시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안사돈 왜 저렇게 소리만 지른다니? 우리 안사돈 불쌍해서 어째? 저 경찰들은 다 뭐야? 병원 꼴이 왜 이래? 엄마는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많이 의지하신 모양이에요. 마치 정신을 지배당한 듯 제가 듣기엔 약간 횡설수설 같기도 했어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제가 몰랐다는 것에 너무 큰 죄책감이 느껴져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 이제 다 괜찮아. 힘든 일 더 이상 없을 거야. 그동안 고생했어. 내가 미안해. 엄마를 다독이는 저를 엄마는 아무렇지 않다고 다 괜찮다며 다독여 주셨어요. 아이, 뭐가 미안해. 덕분에 뭐 나도 일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지. 일한다고 정신 팔려 엄마가 너무 소홀했지? 서운하진 않았어? 서운하긴 나도 채훈이 키우느라 정신 없었어. 즐겁게 일하러 다니시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뭐야, 속상해. 아이, 속상할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안사돈 저렇게 가게 두면 안 될 텐데. 원장님한테는 말해봤어? 엄마나 챙겨. 어머니는 조사받고 벌 받을 건 받아야지. 멀쩡한 사람을 바보 만들어 놓은 거 봐. 명예훼손이며 뭐며 걸리는 제목은 내가 다 걸어버릴 거야. 아이, 그럼 못 써. 그래도 남편 어머니인데. 네가 나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장장 6년이야, 엄마. 어떻게 계속 저 사람 편을 들어? 우리 딸 마음은 곱게 써야 하는 법이야. 그이도 자기 어머니 용서 못한댔어. 우리가 잘 처리할 테니까 염려 마세요. 이제 엄마 건강 챙기고 좀 안정되면 손주랑 같이 여행이나 다니자, 엄마. 알았어. 그래. 주위를 둘러보니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원장님, 그리고 본인 핏줄인 남편까지 모두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리고 경찰에게 협조하고 있었어요. 그걸 지켜본 시어머니는 거친 손으로 절 잡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이더군요. 이것만큼 큰 벌이 없다. 당신 업보겠지. 그 더러운 손 치우시죠? 결국 임금체불과 사기거래 혐의로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간 시어머니가 모은 재산 대부분은 원장님과 저희 친정엄마에게 돌려주게 되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빼돌린 약들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생각보다 쉽게 판매를 했던 모양이에요. 어쩜 그렇게 겁도 없는지. 당시 제가 찾아보니 그런 불법 약물 거래는 실형이 나오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네, 현재 시어머니는 어찌 쓰지도 못할 돈만 악착같이 모아놨다가 다 털리고 감옥에서 살고 계십니다. 평소 소극적인 성격의 시아버님은 어머니가 그런 짓을 벌이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셨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경찰에 끌려가기 전까지도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관심한 채로 그냥 집에서 화초나 가꾸시며 시간을 보내셨지요.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시어머니의 위선적인 행동과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짓들을 일삼은 것에 분노하시며 지금은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세요.
눈 감는 날까지 부부의 인연으로 살아가실 수 없다고. 앞으로 얼마를 살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사람을 부인으로 둘 수 없다고 하시며 변호사를 알아보시기에 저희가 도와드렸어요. 많이 허망하고 슬퍼 보이시긴 하지만 또 굳굳하게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하시는 것도 같아요. 집에만 계시던 분이 요리 학원도 등록하시고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는 정자에도 나가보시고 새로운 여생을 차근차근 즐기고 계십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아무래도 6년간 정신적 고문을 당해서인지 밤마다 불안감을 호소하셔서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고 계세요. 특히 밤에 잠을 청하기가 어려워하셔서 왜 그런지 살펴보니 밤에 출근하시던 시간이더라고요. 밤에 출근해서 약을 정리해두고 이른 시간에 청소를 해야 한다며 밤낮이 바뀐 생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아무도 없는데 뒤를 한 번씩 살펴보시기도 하고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시어머니를 찾아가 욕을 퍼붓고 싶은데 옆에서 제 손을 잡아주며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장모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남편을 보고 참습니다. 퇴근길에는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빵을 사왔다며 식탁에 한 꾸러미 내려놓기도 하고요. 집 앞에 있던 붕어빵 리어카가 지하철역 앞으로 옮겨서 멀어졌다며 투덜거리면서도 꼭 길을 멀리 돌아가서라도 사오고요. 주말엔 꼭 외곽에 나가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자고 해요. 잔디 깔린 너른 정원이 있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으면 남편이랑 딸내미는 잔디밭을 뛰어다니고 저랑 엄마는 여유 있게 차 한 잔을 즐기며 좋은 기억만 갖고 살자고 약속합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은 있었지만 남편은 제 키다리 아저씨같이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고 어머니도 건강을 되찾으셨고 우리 예쁜 딸은 내년에 학교 간다며 늘 TV에 나오는 언니들 흉내를 그렇게 내요. 건강하게 잘 커준 것에 그저 감사의 따름이죠. 우리 딸. 제가 엄마를 6년간 방치해둔 걸 생각하면 제가 불효냐고 다 제 탓만 같아서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에게도 이런 말을 하니 저를 토닥이며 이러시더라고요. 너도 딸 같은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봐. 네 딸이 정신없이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너를 신경 안 써줬다고 서운하거나 미울 것 같니? 엄마 마음은 다 똑같은 거야. 너도 내 입장이 되면 네 딸 이해할 거야. 이건 네 문제가 아니야. 엄마가 바보 같아서 네 시어머니가 가족이니까 그 말을 다 믿은 거지. 네 잘못은 하나도 없으니까 절대 자책하지 마. 엄마 속상해. 엄마의 위로에 또 한 번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 연신 사과를 드렸어요. 요즘은 시어머니를 떠올리면 우리 엄마가 한 말이 딱 맞다 싶어요. 일상에서 소소하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본인 곁에 있어줄 사람 한 명 없는 쓸쓸한 인생이 된 게 가장 가혹한 벌이 아닐까요? 제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에게 한없이 뜨거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집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친절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더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보세요. 나의 삶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저도 이제야 깨닫고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보아요. 물론 몇몇 분들은 너나 잘하세요 하시겠지만 저 같은 실수하지 않으시길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제 이야기를 써보았습니다. 다음 달에 어버이날, 어린이날 다 있네요. 출혈이 큰 달이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달이 되시길 바라며 모두 안녕히 계세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